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오늘 클로즈업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고요.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것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특히 뭘 담을까, 뭘 빼야 될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2년 하반기가 주식 투자하는데 녹록지 않은 국면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계속 남아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뭘 넣고 뭘 빼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실 테니까, 여러 종목이나 산업에 걸쳐서 몇몇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들, 그 네. 섹터들로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먼저 은행주에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금리 인상 시기에도 은행주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가 힘을 받았었죠. 22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22년 상반기 은행 산업에서 발생한 그 매출 증가폭이 20조 원이었거든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상당한 건데, 그것은 소위 이 은행 산업에 있어서는 그 수익성이 대출과 저축 아니겠습니까? 대출 금리가 좀 더 높고, 그리고 저축 금리가 낮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예대 마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대출 금리가 높고 저축 금리가 낮으니까 그 예대 마진이 은행의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 인하기보다 이 마진폭을 늘려나갈 여지가 있어요. 금리 레벨 자체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도 올리고 저축 금리도 올리지만 그 폭을 좀 벌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인 것이고, 수익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행 산업이 좋았는데, 22년 하반기 들어서 의외로 은행 산업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제가 클로즈업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공시죠, 공시. 전국은행연합회의 예대 마진 차이를 공시하게 어떻게 보면 금융정책을 동원한 거죠. 통화정책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기는 은행한테는 유리하지만, 그렇지만 공시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에게 좀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대출 금리를 낮춰야만 하는 그런 어떤 국면에 처하게 된 그런 압박이 강행된 거죠. 이것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호재가 아니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22년 연중에 은행들이 가져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경영 전략 중에 1호가 ESG 경영 전략이었었어요. 저도 작년부터 많은 은행들을,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만나기도 했으니까 다 만나봤지만, ESG 경영 전략은 쉽게 말해서 환경, 사회 문제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다른 말로는 착한 은행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고통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이자를 지급할 만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이자 상환 부담만 계속 커지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은행들이 이자 장사하고 있다라는 종류의 언론들의 공격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착한 기업이어야 되는데, 착한 은행이 되어야 되는데, ESG 경영 전략인데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소위 금융정책, 전국은행연합회의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게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적어도 그 공시된 걸 가지고 여러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누가 1등이다, 예대금리 차 누가 1등이다, 누가 가장 낫다, 얘가 착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버리니까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은행주가 힘을 못 쓰게 되는 주된 배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공시와 관련된 압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 그러면 또 다시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만큼은 괜찮은 국면을 다시 만날 수가 있지 않을까. 주가는
곧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은 실적 기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현재의 실적이나 아니면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 그 두 가지일 텐데 은행주는 금리 인상기 동안에는 특히 23년 중반까지는 괜찮은 국면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의견 드리고 여러분들께 주식 담으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식을 꼭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은행주는 그런 면에서 지금 힘을 못 쓰는 것일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영역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최근 푸른 저축은행 등의 몇몇 저축은행들도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유가 있는 걸까요, 교수님? 제가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풍선의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 PD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면 이게 풍선이 있잖아요. 그럼 이쪽 풍선을 눌러요. 그럼 전체 풍선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 만큼 네. 반대 풍선이 더 늘어나. 그렇죠. 이쪽 풍선이 커지겠죠. 지금 이거 줄어든 게 뭘까요? 정부에서 금융 정책으로 금융 규제를 동원해서 대출하지 마라. 혹은 앞에 말씀드린 공시 의무를 준수하라.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가하면 그러면 대출자들은 대출 규모를 줄일까요? 대출이 정말 필요한 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대출 규모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을 줄이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축은행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이 앞다퉈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특판 상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22년 하반기에 이 국면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의 주된 주체들의 특징이 뭡니까? 디레버리징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징은 영끌에서라도 주식 투자하자, 이 영끌에서라도 집 사자, 이게 레버리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디레버리징은 반대로 빚을 갚는 게 최선의 전략이에요. 재테크 전략.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이자 상환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축하자. 근데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특판 상품들을 내걸고 하다 보니까 이쪽 풍선이 압력이 가해지지만 은행주들이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도 있겠죠. 지금은 제가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의 디레버리징을 말씀드렸는데 은행들의 디레버리징도 있어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소위 말해서 이런 긴축 국면에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주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그런 소비자나 금융 소비자나 아니면 기업에게 대출을 제한적으로 해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게 은행의 디레버리징 전략이에요. 그런 와중에 저축은행은 기회를 가져가는 거죠.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은행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금융 규제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종류의 금융 정책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못 받는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줄이는 전략이 아니에요. 이쪽 풍선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죠. 더 많은 금리,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빚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계층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하는 금융 전략, 정책 전략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국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행 항공주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여행 항공주가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꿈틀대고 있죠. 리오프닝 테마주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글로벌 입국 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위드 코로나죠. 그리고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인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그런 압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9월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행산업에, 항공산업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요. 여행사 같은 경우 모두투어 22년 5월달 매출액 증감률이 몇 퍼센트 마이너스였는지 아세요 혹시? 마이너스 99.8%를 찍었었어요. 99.8%요? 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매월 급여가 1,000만 원인데 이번 달부터는 2만 원. 괜찮으세요?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그런 충격을 경험했었어요. 실제입니다. 네, 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 어려웠고 항공산업도 어려웠고 항공산업계에서 이제 기장이나 승무원이나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하고도 인터뷰를 청해봤더니 3달 무급휴직, 1달 복직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도 못했고,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보수 월액 자체가 줄어드니까 특히 가장들, 기장이면서 가장인 사람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방역 조치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또 얼어붙으니까, 제가 같이 테니스 치는 한 동호인 중에 한 분이 웨딩 플래너예요. 지난 월요일 날 살짝 물어봤더니 요즘은 결혼하면 다 해외여행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인 거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행 항공산업에는 말 그대로 매출액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20년 1, 2분기가 저점이었다면, 그리고 21년, 22년 반등하는 국면인데, 전반적인 이런 매크로 경제가 좋지 않은 국면에서 여행 항공주도 안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영역들은 실적 자체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나름 이런 종목들이 계속 꿈틀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의 그런 입국점 검사가 폐지되는 그런 경로까지 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달러장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수혜주들이 반도체와 자동차주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요. 왜냐하면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에요. 주력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해요. 그럼 자동차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둘 다 각각이 주력 수출 품목 상위 12대 품목 중에 하나고요. 자동차가 2위 정도까지 올라왔었고, 자동차 부품도 한 4위 뭐 이 정도 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대략 11, 12% 정도 차지해요.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렇게 합하면 32%가량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수출 시장이 좋아야 되는 건데 강달러장에서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 강달러 테마주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강한 거 맞습니다만,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의 절하, 통화 가치 절하가 상당히 있었지만 더 심한 건 일본과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도 또 대만도 주요한 이제 반도체 혹은 자동차 수출국인데, 이런 국가들의 소위 말하는 통화 가치 절하폭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와 교환 비율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비해서도 강달러였지만 유로화 대비, 엔화 대비, 혹은 이 대만, 이런 각각의 국가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의 강한 정도는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출 경합도라고 하죠. 같은 산업 내에서 이 경쟁하고 있는 이 경쟁국들의 통화 가치 절하폭이 더 컸기 때문에 강달러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 기대, 그런 것과는 예측이 좀 벗어났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강한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한 것이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름 빠른 거예요. 계속 베이비 스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유로존은 그렇게 빠르지도 못하고 일본은 계속 동결인 거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이 강달러 기조도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 통화 대비 더 강달러가 나오니까 그것이 강달러장에서의 반사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환율과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명확한 그런 관계가 아님을 요즘 들어 입증하게 됐죠. 왜냐하면 강달러 기조이고 고물가 기조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수입문을 닫고 있죠. 그런 과정이고, 그냥 내재화하자, 자국 내 반도체, 자국 내 자동차 부품을 대체로 하자, 그게
강달러를 지불하면서까지 수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문이 닫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수출이 좋은 시장이다. 이게 공식이 깨졌습니다. 환율과 수출 간의 관계가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글로벌리 이제 무역 탄성치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무역 신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역이 그렇게 글로벌 무역 자체가 그렇게 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파이가 고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데 파이마저 줄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주요 기업들이 해외 직접 생산으로 뛰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죠. 그러면 부품조차 스스로 생산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재화,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나 적극적으로 부품이나 소재 공장까지 다 불러들이는 과정이잖아요. 당장 그것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된 주가라는 것이죠. 그런 행보들이. 왜냐하면 주식은 선행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신 한 4가지 섹터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정말 녹록치 않은 그런 주식시장, 자본시장, 또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기에 주식을 추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련의 주식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무조건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조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클로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